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문득 달력을 보니 내일이 저의 결혼식 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살면서 제가 가장 설레고 기대했던 이벤트가 바로 이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내일 결혼식장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쯤 전에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세상에 사연 없는 파혼은 없다던데 저의 사연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겪었던 일은 너무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벌써 몇 달이나 지난 일인데도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서 이불킥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요. 저 혼자만 그런 거면 다행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그때의 이야기만 나오면 그 정신 나간 놈이라며 욕을 하시고는 합니다. 상대는 제 예비 신랑이었죠. 대충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상대방이 저지를 수 있는 수많은 귀책 사유 중 제가 겪었던 일은 바로 예비 신랑의 바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상대가 여럿이었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인간에 대한 신뢰가 와장창 깨지면서 저는 이제 의도치 않은 비혼주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혹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저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동갑내기인 남자친구와 대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저희는 같은 학교의 다른 과 학생이었죠. 하지만 그때 바로 사귀었던 것은 아니고 졸업한 후에 후배들 격려 차원에서 동아리 오비 모임에 갔다가 다시 만나 그때부터 사귀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결혼 준비를 시작한 커플이 되었고요. 남자친구를 묘사하자면 그냥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난 구석도 없고 남달리 잘난 구석도 없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요. 튀는 행동이나 유별난 것들을 싫어하는 저로서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평균적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이어서 좋았습니다. 성격도 저와 무난하게 잘 맞았고요. 서로 동갑내기에 같은 학교를 나와서 비슷한 시간과 장소와 추억을 공유한 잘 맞는 커플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간직했던 소박한 바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연애를 한 뒤에 결혼에 골인해서 큰 풍파 없이 잔잔한 인생을 함께 보내는 것이었어요. 제 성향을 봤을 때 그럴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저와 비슷한 성향의 무난한 사람을 만나는 게 우선이었죠. 남자친구는 그런 점에서 제가 원하는 연인상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까지도 결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은 없는 법이죠. 제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야? 오늘 칼퇴근할 것 같다며. 끝났어? 나 6시 딱 되자마자 튀어나왔지. 지금 벌써 지하철 탔어. 지하철 탔다고? 버스 안 타고 갑자기 왜 지하철을 타? 혹시 어디 가? 내가 얘기 안 했나? 나 오늘 약속 있어.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 뭐? 아니, 내일도 무슨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 오, 기억력 좋은데? 맞아. 나 내일은 역삼역 쪽에서 와인 동아리 모임 있어. 피곤하지도 않아? 그래. 오늘은 웬일로 일찍 맞춰서 집으로 바로 가나 했다.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가. 알았지?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따가 자리 옮길 때 내가 연락할게. 사랑해.
저는 완벽한 집순이었어요. 퇴근하고 나면 기가 빨려서 무조건 집으로 직행해야 하고 일단 한번 집에 들어가고 나서는 특별한 용건 없이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는 법이 없었죠. 하지만 제 남자친구는 극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워낙에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소 모임도 많은 편이었고 술도 못 마시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술자리를 좋아했습니다. 모임은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 야근도 비교적 잦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무슨 체력이 그렇게 남아도는지 회사 일이 끝나면 주 2, 3회는 언제나 모임이었습니다. 회식이든 간단한 식사 약속이든 그 밖에 뭐가 됐든지 말이에요. 모임만 많았으면 다행이지 심지어 취미까지 많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취미 부자였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지 등산, 마라톤, 피아노, 바이올린, 골프, 보드, 테니스 등등 분야도 참 다채로웠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바뀌는 취미 생활에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취미까지 합치면 저와 사귄 이후로 가진 취미가 못해도 수십 가지는 될 지경이었어요. 그중에서 남자친구가 가장 오랫동안 해오고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단연 축구였어요.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축구 동아리에도 가입해서 열심히 뛰고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에 나와서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줄은 몰랐죠. 굳이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보통 남자들은 대개 축구를 좋아하기 마련이니까 제 주변에 축구를 하는 다른 남자 지인들도 꽤 있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도 3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다들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직접 뛰지는 않고 보기만 하는 것으로 전환하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직장을 다니다 보니 일단 시간이 없고 둘째로는 체력적으로 피곤한 것이 컸죠. 전후반을 내내 뛰어다녀야 하는데 어지간히 체력이 좋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운동이었으니까요. 보통은 주말 1회 경기였고 많을 때는 평일에 1회, 주말에 1회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말 데이트는 늘 축구 스케줄에 따라 바뀌었죠. 정해진 인원이 모여야 하는 경기다 보니 이쪽 팀에서 본인이 빠지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경기를 뛰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거든요. 대타를 구해놓지 않는 한에서는요.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었죠. 축구를 하는 것 자체는 그렇다 치고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경기를 마친 날이면 대부분 뒤풀이를 하고 온다는 점이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로 저는 친구들에게 상담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무슨 일인데? 야, 너희 남자친구들도 아직 축구 같은 거 해? 내 남자친구는 이제 안 하지. 안 한다기보다는 체력이 안 돼서 못할걸? 왜? 현우는 아직도 축구 모임에 나가? 나가기만 하냐?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나랑 데이트는 빼먹어도 축구 모임은 죽어도 나가야 되는 인간이야. 저럴 거면 축구를 하지. 왜 회사를 다니지? 지금도 거기 나가 있어. 체력도 좋네. 그래도 운동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야? 운동하면 건강하기라도 하지. 내 남자친구는 틈만 나면 술 마실 궁리만 해. 술도 마시니까 문제지. 뒤풀이하면 꼭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와. 축구 1시간 반 뛰고 뒤풀이하고 이래저래 합치면 서너 시간씩 연락 안 될 때도 많고. 그래도 현우 정도면 건전한 편이지. 남자들 여자친구도 잊어버리고 노느라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뭐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고. 술 마시더라도 아직까지 딱히 사고 친 적은 없잖아.
그래, 내 남자친구도 술도 잘 못 마시잖아. 술 마시더라도 운동하고 마시는 게 낫지. 말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와다다 쏟아낼 때가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오히려 제 남자친구 편을 들어주면서 그 정도면 괜찮은 취미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친구들 말처럼 아직까지 술 때문에 큰 문제를 만들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었고요.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제일 좋아하는 취미 생활만큼은 터치하지 말자 싶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기 위해 만났던 어느 일요일, 지각을 한 남자친구가 심지어 다리까지 절면서 나타났더라고요. 뭐야? 자기 다리가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어, 나 어제 축구하다가 다리를 조금 접질린 것 같아. 뭐라고? 내가 못 살아, 정말. 많이 다쳤어? 병원은 안 가봐도 되겠어? 괜찮아.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거기도 오늘 일요일이라서 병원 가려면 응급실로 가야 하잖아. 남자친구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통증은 느껴지는지 움직일 때마다 많이 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물어보면 괜찮다면서 자꾸 멀쩡한 척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한테 혼이 날까봐 괜찮은 척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실 그날은 원래 제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계획했던 날이었거든요. 끝나고 나면 아울렛에 들러서 상견례 때 입을 원피스를 사러 가기로 했었고요. 주말에는 평일보다 예약이 몰리는 바람에 정말 힘들게 예약을 잡아뒀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드레스샵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앉아서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니 드레스고 뭐고 다 취소해야겠더라고요. 상태를 보아하니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거든요. 결국 저희는 계획했었던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각자 일찍 집으로 돌아가 쉬기로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시 예약 잡아서 오자. 다시 예약 잡아도 어차피 몇 주 더 걸릴 거야. 일단 자기는 집에 가서 푹 쉬기나 해. 어쩌겠어, 이미 다친 걸. 연신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눈치를 살피는 걸 보니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주말에도 하는 근처 약국을 찾아 파스와 진통제 같은 것들을 들여 넣어준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오늘 가기로 예약했던 드레스 샵들에 연락을 넣어보니 예약을 미루면 원하는 드레스가 다 빠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사과의 말을 전하고 추후 제일 빠른 날로 다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상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출근 시간도 한참 지나고 거의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왜 이제 연락하냐고 지각했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출근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답장이 왔어요. 마침 운전 중이었던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바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걸었죠. 무슨 말이야? 갑자기 입원이라니? 아니, 나 새벽에 자기가 사다 준 진통제 먹었는데도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하는 수 없이 회사에는 연차 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병원으로 바로 왔거든. 근데 수술해야 된다고 하시네? 수술해야 한다고? 뭘 얼마나 다쳤길래? 발목 인대 파열이래. MRI 찍었더니 이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고. 일단 입원부터 했거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한숨이 저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주변 지인들이 축구를 접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상의 위험이요. 다리 근육이나 허리를 다치거나 심하면
아예 다리뼈가 부러지거나 했던 지인들도 꽤나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자친구에게 축구를 하는 것까지는 못 말리겠지만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하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번번이 자기는 여태 축구하면서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다며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치더니 결국 이 사달이 난 것이었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기 어제 걷기도 힘들어 했잖아. 바로 병원으로 가라니까 내 말을 그렇게 한댔더니. 그래서 수술은 언제 하는데? 수술은 내일 하기로 했어. 오늘 입원하고 수술하고 한 2주 정도 더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네? 2주나 입원하래? 그리고 깁스도 하고 재활치료도 받아야 한다는데 다음 주에 예약해놨던 것들은 어쩌지? 대충 병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정을 들어보니 수술을 한 뒤에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2주 정도 입원을 하고 그 뒤로는 4주에서 5주가량 깁스를 하고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도 필수적으로 받으러 다녀야 했고요. 남자친구가 걱정하는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드레스샵부터 시작해서 웨딩 촬영이며 예약해뒀던 결혼 준비 스케줄이 전부 다 꼬이게 생겼었거든요. 결혼식 날짜를 못 박아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했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날짜나 아이템이 아니라 샵에서 남는 날짜 중에 아무 곳에나 들어가고 남아있는 것들 중에 최대한 좋은 것으로 골라야 할 판이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죠. 회사 일도 당연히 큰 문제였지만요. 미안해, 나 때문에. 어떡하지? 됐어. 이미 이렇게 된 걸 어떡해. 일단 수술 잘 받고 회복하는 데만 최대한 집중해. 알았어. 그리고 앞으로는 축구는 안 돼. 다리 한 번 다치면 계속 다치기 쉽다며. 다리 다 낫고 나서도 이제 나갈 생각은 하지도 마. 알았지? 결국 언젠가는 이렇게 될 일이었다 싶더라고요. 다쳐서 축구를 그만둔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일단 한번 다리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전처럼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했고요. 축구처럼 격한 운동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됐습니다. 축구 선수들이야 그게 본업이니 수술을 몇 번씩이나 하더라도 다시 뛰어야 했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야 그래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시무룩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단단히 약속을 받아냈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지방으로 출장 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네. 혼자서 불편할 텐데 옆에 누구라도 있어야 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여동생이 자주 와서 들여다보기로 했어. 수술 직후에는 간병하시는 분 쓸 거라서 괜찮아. 며칠 지나면 가족들도 올 거고.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모두 저 멀리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여동생이 경기도에 있어서 가깝다고 할 수 있었죠. 문제는 여동생과 남자친구가 평소에 그렇게 다정한 사이가 아니라는 데 있었는데요. 여동생과는 6살 차이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 원래도 좀 대면대면한 사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진짜 괜찮겠어? 자기는 여동생이랑 별로 친하지도 않아서 불편할 것 같은데. 뭐 어쩌겠어. 그리고 어디 중병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다리 수술하는 정도인데 뭐. 거기서 일하기도 바쁠 텐데 나는 신경 쓰지 마. 참, 그리고 자기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 언제라고 했지? 나? 글쎄, 일이 끝나봐야 알긴 하겠지만 아마 못해도 열흘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아. 그때 되면 자기는 이미 퇴원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네. 그래도 혹시 일찍 끝나서 나중에 병문안 올 거면 꼭 나한테 미리 연락 좀 줘. 그냥 병원으로 바로 오지 말고. 남자친구의 마지막 당부는 조금 의아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왜냐고 되물었죠. 가족들도 있을 텐데 마주치면 괜히 불편하잖아. 뭐 어때? 자기 식구들한테 벌써 인사도 드렸는데 난 괜찮아? 아니야.
내가 자기랑 둘이서만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러지. 오기 전에 자기 연락 주면 가족들은 내가 미리 내보낼게. 참, 아픈 와중에도 벌써 거기까지 생각했어? 알았어. 전화 꼭 하고 갈게. 별 쓸데없는 생각을 다 했더라고요. 어쨌거나 크든 작든 수술을 한다는데 그래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럴 때 제가 옆에라도 있었으면 뭐라도 도움이 됐을 텐데 싶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별일 없이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수시로 전화를 주고받으며 상태를 체크했어요. 남자친구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 병원 원장님이 다리 수술을 유명한 분이시라 애초에 잘 될 거라고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하기는 했었거든요.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은 더딘 편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남자친구는 제때 받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몇 시간씩 지나 연락이 와서는 그때마다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잤다고 하기 일쑤였죠. 얼마나 아팠으면 목소리가 다 죽어가나 싶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크든 작든 수술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짐작도 가지 않더라고요. 퇴원하고 나면 마시는 거라도 잘 먹여서 얼른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일주일 후, 저는 생각보다 일정을 빨리 마칠 수 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서울로 돌아가고 싶어서 업무 시간 이후에도 잠까지 줄여가며 숙소에 박혀서 열심히 일을 했었거든요. 그전까지는 보통 출장을 떠나면 저녁 시간은 현지에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느긋하게 보내고는 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얼른 올라가서 남자친구를 찾아갈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래켜줄 생각에 몰래 병원으로 방문했죠. 하지만 그 전에 미리 확인해 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시치미를 뚝 떼고 전화를 했어요. 응, 뭐 하고 있었어? 나 그냥 누워 있었어. 날씨도 좋은데 너무 답답하다. 자기는? 오늘 일은 다 끝났어? 벌써 다 끝냈지. 나 올라가려면 며칠 더 걸릴 것 같아. 그렇구나. 그 전에 난 먼저 퇴원할 것 같아. 아휴, 우리 자기 너무 보고 싶다. 나도. 오늘은 가족들 안 오셔? 옆에 계셔? 아니, 식구들 아까 이미 왔다 갔어. 잘 됐다 싶더라고요. 미리 전화를 한 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남자친구가 가족들이랑 마주치면 안 되니까 연락을 하고 오라고 당부를 했던 것 때문에요. 저는 여전히 출장지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며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보고 싶다고 하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는 속으로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정확한 병실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대략 입원한 충수만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병실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대충 문 옆에 적혀있는 이름만 확인하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남자친구의 이름이 적힌 병실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며 어떤 표정을 지을지 잔뜩 기대하면서요. 은정아. 뭐야? 그 표정은? 나 안 보고 싶었어? 그런데 남자친구의 표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를 보며 놀라기는 하는데 그게 기쁜 얼굴이 아니라 어쩐지 당황한 게 더 큰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덩달아 제가 더 당황해버렸죠. 순간 제가 오면 안 될 곳을 왔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어색한 정적 속에 몇 초가 흐른 뒤 의아해하는 저를 보며 정신을 차린 남자친구는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지. 말이라고 해.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울 온다는 이야기는 없었잖아. 자기 놀래켜주고 싶어서 일부러 말 안 한 거지. 근데 반응이 이렇게 떨떠름할 줄 알았으면 안 올 걸 그랬네. 조금 토라진 듯한 제 말에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아 끌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자기는 너무 예쁘게 하고 왔는데 나는 계속 입원해 있었잖아. 순간적으로 내 몰골이 너무 별로라서 그랬어. 말이라도 했으면 세수라도 미리 하고 있었을 텐데. 참, 얼굴 신경 쓸 정신 있는 거 보니까 다 나았나 본데? 아니야. 나 진짜 아직도 아파. 조금 전의 정적이 무색하게도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니 저도 순간 조금 상하려고 했던 기분이 스르륵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얼굴도 상태도 많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고요. 남자친구의 병실은 2인실이었어요. 마주보고 양 옆으로 놓인 베드 발치에 각자 쓸 수 있는 작은 간이 테이블과 옷장, 그리고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5, 6세 정도로 보이는 꼬마아이가 입원해 있더라고요. 저는 우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미리 사온 과일들을 넣어두려고요. 그런데 이미 냉장고에는 간식이랑 먹을거리가 한가득이더라고요. 심지어 과일은 먹기 편하라고 예쁘게 깎아두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도시락통도 있었는데 핑크색 토끼가 그려져 있었어요. 누가 봐도 여자가 가져온 도시락통이었죠. 이거 도시락 뭐야? 누가 가져다 줬어? 도시락? 아, 그거 내 여동생이 가지고 온 거야. 그래? 도시락까지 싸우고 지극정성이네? 동생한테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나도 우유였잖아. 병원밥 맛없다고 간식 같은 거 만들어서 자주 가져다 주고 그랬어.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오빠 도시락을 사서도 아니고 직접 만들어서 가져올 정도면 그 정성이 어디 보통 정성이겠어요? 역시 아프거나 힘들 때 제일 힘이 되는 건 미혼하고 오나 가족뿐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나면 앞으로 그런 가족이 되어 서로를 든든하게 잘 챙겼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저는 먹기 힘들까봐 일부러 씨 없는 샤인 머스켓과 귤처럼 한입거리 과일을 가져왔는데 테이블 한켠에 놓여있던 과도를 보니 여기서 껍질을 벗길 수 있는 과일을 가져왔어도 됐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과일들도 씻어서 일회용기에 담아 챙겨 넣었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는 몇 가지 정기검사를 볼 시간이 되어 간호사와 함께 병실을 나섰죠. 저더러 간식을 먹으면서 조금 쉬고 있으라는 말과 함께요. 꼬마야, 안녕?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인데 너도 좀 먹을래? 저는 옆자리에 입원한 남자아이에게 가져온 간식을 내밀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조금 머쓱하기도 했고 아까부터 아이가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싶었죠. 아이는 제 손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꾸벅 인사를 하고는 과자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조망만한 손으로 야무지게도 까서 얼른 입에 넣고 오물오물 잘도 먹더라고요. 하는 짓이 꼭 제 조카를 보는 것 같아서 웃음이 터졌죠. 하도 잘 먹길래 저는 다른 것도 줄까 싶어서 가져온 비닐봉투를 뒤적거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저씨, 여자친구예요? 나? 아마 그럴걸? 요즘 애들은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연애를 한다더니 벌써 여자친구가 뭔지도 알고 있나 싶더라고요. 아이의 그 당돌한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들려온 답변은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었어요. 아저씨는 능력도 좋네요. 여자친구들 병문안도 많이 오고.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친구들? 평소 같았으면 저 어린애가 뭘 알겠나 싶어서 그냥 듣고 넘겼을 이야기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들고 있던 과자를 내려놓고 아이를 향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여전히 과자를 입에 문 채로 대답했어요. 네, 아까도 왔다 갔는데 매일매일 친구들이 놀러 오던데요? 아까도 왔다고? 그 사람은 여자친구가 아니라 아저씨 여동생일걸? 아니에요. 여자친구라고 했어요. 아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여동생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애가 여동생인지 여자친구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친한 여자인 친구들이 문병을 온 건지 어떻게 알겠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문병 오는 사람 하나 없어서 너무 심심하다고 말했던 남자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한 여자애들이 문병을 올 수야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아저씨랑 비밀 이야기한다고 커튼 치고 누워서 한참씩 놀다 갔는데. 뭐? 커튼을 치고 있었다고? 커튼까지 치고 있었다는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진료를 보는 것도 아니고 문병을 온 사람과 커튼까지 치고 있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네, 근데 여자친구는 한 명인 거 아니에요? 나는 솜이 한 명뿐인데. 여자친구는 원래 한 명인 게 맞지. 그런데 아저씨는 여자친구가 2명이에요. 이상하죠? 아저씨가 그래? 여자친구가 2명이래? 네, 누나까지 합치면 여자친구 3명이에요. 아예 말을 듣고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눈이 다 튀어나올 정도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버린 나머지 저는 입을 다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이 계속 심상치 않게 변하는 것을 본 아이가 제 눈치를 보다가 슬며시 과자를 옆에 내려놓을 정도였어요. 그 밖에도 몇 가지를 더 캐물었더니 아이는 순순히 대답을 해주었어요. 남자친구가 입원을 한 이후부터 날이면 날마다 문병을 한답시고 여자가 수도 없이 오고 갔다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자친구라고 불리던 여자는 저까지 3명이었고요. 아무래도 어려서 그런지 어른처럼 명확한 설명을 딱딱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사태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해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계속 미리 병원에 오기 전에 꼭 본인에게 연락을 하고 오라고 신신당부했던 남자친구의 목소리도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있었고요. 적어도 한 가지만은 명확했어요. 모든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이 인간이 최소 2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누나가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해준 건 아저씨한테는 비밀로 해줄래? 네, 비밀로 할게요. 저는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부글부글 끓는 속을 애써 진정시키며 남자친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는 태연한 얼굴로 맞이했고요. 그동안 제가 없을 때의 일을 슬며시 떠보았지만 남자친구의 입에서는 여전히 거짓말만 흘러나왔습니다. 내내 아무도 없어서 너무 심심했다. 내가 와서 너무 좋다. 이런 소리만 반복할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부터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대충 이야기를 전해들은 절친들도 모두 동원되었죠. 마치 본인들이 당한 일이기라도 한 것처럼 저보다 더 흥분해서는요. 저희는 남자친구의 SNS 팔로우 목록과 댓글 목록, 활동 기록을 뒤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상쩍다 싶은 여자들과의 모든 연락들을 다 체크했어요.
그동안 저에게 만났다던 지인들을 통한 확인 전화부터 시작해서 동선 체크며 자동차 내비에 찍힌 주소 확인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죄다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몰랐는데 작정을 하고 눈여겨보기 시작하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말했던 모임 시간대가 자주 바뀐다거나 약속과 약속 사이의 시간대나 빈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저희 커플은 서로 상대의 핸드폰을 열어보는 일은 없었지만 잠금 패턴이 어떻게 해제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가 잠시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핸드폰을 열어 그 안의 내용을 모조리 확인했습니다. 통화 목록부터 시작해서 메신저 대화 기록, 사진첩, 클라우드 내용까지 전부 다요. 결정적으로 덜미를 잡힌 건 음성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전화통화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도록 기능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글쎄, 그 인간에게는 저 말고도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가 더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2명이나 더 있었죠. 아이가 여자친구라고 말했었던 그 2명이 바로 이 여자들이었던 겁니다. 마침 제가 출장으로 서울을 비우고 있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거기다 옆자리는 딱 봐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보이는 어린아이였으니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그 2명을 번갈아 가며 병원에 불렀던 겁니다. 핑크색 토끼 도시락통의 주인공도 아마 그 여자 중 한 명이었겠죠. 간 크게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그 여자친구들 중 하나는 심지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어본 이름이었고요. 남자친구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나오는 이름이었어요. 입사 동기라서 엄청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했었죠.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은 그 직장 동료의 이름이 중성적인 느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남자 이름이라고 착각을 할 정도였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남자 동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심지어 남자친구가 평소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오늘은 정연이랑 회사 마치고 술 한잔하고 들어갈 거야 라는 말 따위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여자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여자냐고 물어봤어도 남자동이라고 대답을 했겠지만요. 눈앞에서 끝없이 쏟아지고 있는 명백한 증거들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남자친구였는데 그저 모임과 술자리를 조금 좋아하고 취미생활로 조금 바쁜 게 단점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남자친구가 사실은 뒤로는 끝도 없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워낙 모임이 잦은 인간이니 저 많은 모임들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이었는지 아닌지도 이제는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벌어다 준 핑계가 바로 모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마음이 나와 같을 수는 없다지만 남자친구를 일말의 의심조차 없이 믿어줬던 그 오랜 시간들을 저에게 이런 식으로 되갚았다는 게 기가 막힐 지경이었어요. 이제 결혼이고 뭐고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처참했고 저는 이제 앞으로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을 것만 같았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겪고 나니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마음속 아주 어둡고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미칠 듯한 분노만이 유일하게 느껴지는 감정의 전부였어요. 저는 이 징그럽고 끔찍한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대충 사귀다 만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이미 결혼 준비가 절반이나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불과 몇 달만 지나고 나면 결혼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헤어진다는 건 제 사전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소송이었어요. 저는 바로 친한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의 오빠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일평생을 누구한테 해를 끼친 적도 남에게 나쁜 짓을 하고 산 적도 없었던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된 것이 바람 피운 남자친구 때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죠. 친구의 오빠는 무조건 제가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봐주지 말고 반드시 소송을 하라는 격려도 함께 해주었죠. 저도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인간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를 속이며 다른 여자들과 놀아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의 말로는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미 많은 비용을 쓰고 있었으니 사실상의 약혼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파혼을 하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자격 조건이 된다고 설명해 주었고요. 저는 그 인간 앞으로 소송을 걸면서 그동안 들어갔던 모든 결혼 준비 비용을 모두 청구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을 비롯해서 신혼여행 항공권 비용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했어요. 그 과정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들은 취소 후 취소 수수료만 받아낼 수 있을 뿐이었지만 중도 취소할 수 없는 내용으로 체결한 계약들은 모든 비용이 전액 청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남자친구의 바람에서 비롯한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했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희희낙락 웃고 있다 대뜸 소장을 받게 된 그 인간은 소장이 송달된 그날 얼빠진 얼굴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운동화를 짝짝이로 신고 달려왔더라고요. 나한테 오늘 이게 날라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아, 그게 오늘 도착했구나. 내 생각보다 더 빨리 갔네? 자기가 보낸 게 맞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손해배상 청구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듯 저를 향해 연거푸 되묻는 그 인간을 향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자꾸 몇 번씩 되물어. 이럴 시간에 나 같으면 변호사부터 선임하겠다. 너 진짜 왜 이래? 제정신이야?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제정신이니까 이러고 있지. 그동안은 제정신이 아니라서 너랑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굳이 내 입으로 더 이야기해야 해? 너 이쯤 되면 대충 짐작하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러는지. 제 말에 그 인간은 어쩔 줄 몰라는 표정으로 얼굴을 몇 번 쓸어내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변명의 내용은 굳이 듣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우리 사이에 아무래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일단 너를 오해하게 만든 것은 미안하다. 하지만 정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여자들과는 그냥 친한 지인 사이일 뿐이다.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너한테 미안할 짓은 조금도 한 적이 없었다. 뭐 이런 말들이었죠. 그동안 저런 대사는 그저 그런 삼류 신파극에서나 나오는 뻔한 레파토리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두 귀로 듣고 나니 진짜 진부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이 나와? 차라리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은정아,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이, 답답해서 미치겠네 정말. 그러니까 그 답답한 심경은 변호사 앞에서 얘기하시라고요. 어차피 싹싹 빈다고 해도 봐줄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 결심이 더 확고하게 굳어지는데?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 알겠어. 그럼 헤어져. 근데 소송은 취하해. 남녀가 사귀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소송이야, 이깟 일로. 취소 수수료 같은 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소송은 취하하라고. 드디어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마치 네가 그렇게 싫다고 하니 내가 헤어져는 주겠다. 대신에 소송은 취하해라.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데 저는 어이가 없는 나머지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저 인간은 아직까지도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소송을 취하해? 거기 손해배상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청구되어 있는 건 못 봤어? 정 억울하면 너도 맞고서 하던가. 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말을 끝낸 제가 등을 돌리자 그 인간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다행히도 바로 옆에 저희 아파트 경비분이 서 계셨거든요. 한달음에 달려와서 남자친구를 저에게서 떼어놓으시고는 경찰까지 불러주셨어요. 인간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더니 저는 그 인간의 밑바닥을 이번에 경험하게 된 셈이었죠. 이 일을 알게 된 부모님도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안 아버지와 저희 오빠는 번갈아 가면서 제가 출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매번 픽업을 도맡아 주셨고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인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친구들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다른 여자들에게 연락을 해보니 저처럼 또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들도 피해자인 셈이었습니다. 똑같이 결혼할 것처럼 온갖 가머니설로 꼬드겨서 실제로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준비 기간이나 단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었죠. 이쯤 되니 이 미친 인간이 우리 3명 중에 과연 누구를 정리하려고 했던 건지, 그것도 아니면 3명 모두와 결혼 후에도 계속 바람을 피우려고 했던 건지 궁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소송은 별 문제 없이 제가 원하던 결과대로 끝이 났습니다. 애초부터 바람을 피운 인간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죠. 위자료로 몇 천만 원을 받긴 했지만 겨우 그 정도로 제 분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 인간을 만나오면서 보냈던 그 수많은 시간과 제 노력들이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남은 건 이 돈 몇 푼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인간을 만나기 전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모든 걸 털어내고 생각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불면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면서 한동안 병원을 다녀야 했거든요. 밤에 자려고 눈만 감으면 계속 그 인간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악몽을 꾸고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난 적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악몽에서 깨고 나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 인간과 결혼까지 했더라면 악몽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을 테니까요. 다른 두 여자분들도 저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부디 그 악몽이 너무 길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저에게 모든 걸 알려주었던 그 꼬마 아이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고는 하고요. 다행히도 저는 지금은 모든 것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악몽도 거의 꾸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웃으며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고 나면 나중에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잊어버리는 날도 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